자, 이제 제 20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중개 실무 파트를 이제 배울 텐데요. 자, 중개 실무 파트도 이제 약 한 1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개 실무 파트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다른 과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총설 부분과 중개업 경영 파트를 할 텐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일단 출제된다고 보시고요. 기본적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8페이지에 보니까 중개실무 개념 부분 나오는데요. 자, 이런 중개실무란 여러분들 흔히들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중개은행에게 향하는 모든 일들을 중개실무라 그런다라고 합니다.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의 계약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뭐다? 출발점이다 라고들 합니다. 자, 중개를 접수함으로써 출발이 되죠.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면 이때는 중개실무가 종료된다 라고 하죠. 종료한다. 자, 중개실무는 종료가 되는데,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의뢰인에게 향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자, 거래 완성이란,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중개가 완전히 끝난 거고,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거래가 완전히 끝난 거니까 잔금이 지불되는 부분이죠. 자,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에 대한 이행 확인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실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요 사이에는 이제 중개 실무가 뭐가 남았냐면 선관 주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즉 잔금 지불 시점까지 자,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주면 된다. 그래서 권리관계 여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임대차 판례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개가 완성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 준 거예요. 요때까지 개업공개사가 일단은 다 전반적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 체결하고서 거래 완성, 즉 입주하는 시점, 요 사이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걸 둘 다 임차인도 발견하지 못했고 개업공개사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저당권에 아무래도 밀리게 되겠죠. 그 뒤에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에 밀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이때 임차인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일단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도 나는 여기까지, 즉 중개 완성 때까지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판례는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 이후에도 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지만 된다. 즉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 줘야지만 된다 라는 내용이 일단 판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관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17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 3요소라는 것이 있죠. 자, 부동산 중개 3요소, 이거는 자, 개업공개사, 의뢰인 중개대상물,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죠. 자, 개업공개사 소개시켜주는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이거 부탁하는 의뢰인, 그리고 또 중개대상물, 요 세 가지가 부동산 중개 3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 과정,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에 있는 제목 정도만 한번 접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중개 실무는 중결의 계약, 즉 중개가 접수가 되죠. 그럼 실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실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누구에게 팔면 되겠느냐? 자, 가망고객이라는 거 있죠. 내가 10억짜리 물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10억짜리 물건을 서랍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물색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 실무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가격 산정하고 중개활동, 판매활동 하죠. 그리고 거래조건 계약하고 인도인수 과정을 거치는 거, 요런 것들이 바로 중개실무 과정이다. 큰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3페이지 중개업 경영 및 중개기법이라는 것을 보죠. 자, 중개업 경영과 중개기법. 자, 그럼 이제 맨 앞에서 중개업 경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딱 예전에 시험 문제 딱 2번 나왔었는데요. 최근 연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183페이지 보니까 중개업 경영의 특징. 일단 경영관리를 빈곤하다. 자, 우리나라의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소일거리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거기와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경영관리론이 일단 너무 빈곤했던 부분도 있고요. 수요자 공급자가 비고정적이고 비노출적이다. 자, 수요자 공급자가 고정적이지 못하지 한 번 거래하면 끝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품처럼 소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유하면 꽤 오래 가죠. 그래서 비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몰래 이게 소문내지 않고 그렇게 파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노출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고객의 의사결정이 유동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에게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그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해가지고 한 군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 의사결정이 한 군데서 10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다. 이거는 뭐냐면, 자,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제 주택의 경우도 아파트, 단독, 빌라 이런 전문적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토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가 다양하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각각의 중개업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중개 업무는 아니지만 겸업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죠. 그래서 중개업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 인사관리 비중이 높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관리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거는, 자, 중개보전원 소속공개사, 즉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을 채용하면 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자, 민사 책임도 져야 되고요. 행정상의 책임도 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임도 있어요. 일단은 형사 책임, 양벌 규정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지만 되죠. 그런 책임들 지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관리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기획과 통제가 곤란하다. 자, 기획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 경영관리는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를 기획하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순수익이 유동적이다. 자, 순수익이 유동적이란 말은, 자, 어떤 개업공개사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순수익이 상당히 들쭉날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업 경영 전략이 있는데요. 창업기의 경영 전략과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확장기의 경영 전략이 이렇게 있는데, 창업기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일단 업무 능력을 고려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경험자 같은 경우는 주로 상가 건물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물건을 갖다가 전산화를 많이 하죠. 거의 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전산화가 안 된 그냥 대장에다가 적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전산화 해놓는 거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경영 전략이 있는데 업무 영역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처음에는 사무실을 내놓고 나서 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만 눈을 돌리죠. 그러다가 이제 발전기에 이제서 어느 정도 내가 경험 쌓으면 내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파트까지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 영역 확대를 갖다 시도하고요. 이제 주변 이제 다른 개업 공제사와의 경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확장기의 경영 전략으로서는 겸업 부분을 확대하고, 근데 업무 영역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니까 제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 정도는 다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중개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지에 가끔씩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개 기법으로서 중개대상물을 수집하는 거 있어요. 중개대상물을 수집하는 것은 직접 수집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지죠. 자, 중개대상물 수집에 있어서는 직접 수집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접 수집 방법은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로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지, 그 다음에 공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지공가조사, 빈집, 빈 땅, 노는 땅, 빈집을 조사해가지고 야, 이게 지금 놀고 있으니까 저 집이 비었으니까 내가 팔아줄게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수집 방법이고요. 간접 수집 방법은 주로 타인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간접 수집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를 갖다가 하면 직접 수집 방법은 뭡니까? 호배봉문이나 전화라든가 안내우편, 개업 필요연, 사기활동, 광고 검색 등을 통해서 하시고 하면 되고요. 자,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연쇄소개법에 의해서 소개를 받는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의 접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중개 의뢰 접수는 자, 이건 소위 말하는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자, 리스팅 중개계약입니다. 자, 중개계약은 뭐예요?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일단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 사이의 계약이다. 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중개계약은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리스팅이다 라고 했었죠. 중개계약을. 자, 그러면 이런 그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성격 있죠. 일단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분료식 계약이 가끔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다. 특별한 요식행위가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계약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 줘야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느냐 부정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일단은 법적으로 전속중개계약 효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중개사법 위반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 계약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 자, 뭡니까?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유상계약이다. 서로 얻을 의무가 부담되죠. 쌍무계약과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유상계약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고 그 다음에 또 무명계약이다라고 합니다. 무명계약이다. 자, 전형계약은 뭐예요? 전형계약은 민법의 14가지 계약 중에 하나고요. 무명계약이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이름이 없다. 이게 비전형계약을 무명계약으로도 흔히들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계약 중에서 자, 위임계약과 뭐한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성격은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종류를 보죠.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에 보면 중개계약의 종류로 지금 크게 5가지로 나누죠. 자, 중개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점 중개계약 이런 게 있어요.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 중개계약이 있네요. 자,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자,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게 전속이 아니죠? 전속이 아니라 순가 중개계약이죠. 자,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지금 5가지로 나눠졌다. 계약 종류에 있어서 요 5가지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이미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하죠. 경쟁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보수를 주는 것이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고,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이었어요. 자, 그럼 독점중개계약은 뭐냐? 이거는 완전한 독점권을 주는 것인데, 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자, 전속과 독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예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건데, 자, 독점중개계약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거죠. 의미가 틀리죠. 자, 이거는요, 전속은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것이고, 독점중개계약은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어떤 게 독점성이 좀 강해요? 당연히 이 독점중개계약 독점성이 좀 강하죠.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 이 부분이 일단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죠. 왜냐?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하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독점중개계약은 너를 통해서만 거래했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럼 다른 사람과 계약했으니까 독점계약 위반이죠. 그런 차이점들이 나타나고요. 자, 공동중개계약은 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중개계약이다 그랬죠.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중개를 해주는 것이고, 자, 순가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제시한 것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을 때 그 차액을 누가 취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거는 순가중개계약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순가중개계약은 자, 나 1억만 받아줘 이런 거예요. 나 1억만 받아줘. 그럼 더 받으면 너가 줘.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의뢰했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람에게 1억만 받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1억 1천 거래가 되면 1억만 주고 1천만 원 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1억 2천 거래되면 1억 2천 받아가지고 1천만 원 건네주고 2천만 원 낼 거고, 바로 이게 순가중개계약이다. 근데 순가중개계약은요, 상당히 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죠. 즉,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더 받는 부분이 법정 보수를 어떻게 된다면 초과한다. 그때는 순가중개계약은 위반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고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죠. 자,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을 순가중개계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의 일반적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191페이지에 대부분 구두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구두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러나 서면계약이 어떻게 돼요? 서면계약이 서명하고, 자, 이제 문서로 해가지고 서명하고 날이 나는데, 이렇게 서면계약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9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때 장점 나옵니다. 서면화, 유형화. 자, 서면화한다는 것은 문서로 작성하는 거고, 유효화한다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게 서면하면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동산 거래에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을 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중개계약을 서면한다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될 수 있다. 왜냐?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를 체결하게 되면 일단은 정보망의 물건을 공개하죠. 정보망의 물건을 공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하나의 또 시장이 생기죠. 그래서 근대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투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 자 서면화했을 때 나오는 자 계약서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였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거는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요때 이제 뭐느냐,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작성법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는 195페이지를 보세요. 앞에 이전의 것은
뭐 194페이지 3페이지 이런 것은 해설이고 저는 서식 갖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보니까 일반중개계약서. 자, 법정 서식 있죠? 일반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정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 서식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죠. 을의 의무사항과 갑의 의무사항으로 나누는데 을은 누구예요? 을은 자, 갑을 해서 갑은 을인이겠죠. 여러분들 갑질, 요즘은 갑질 많이 하죠. 왜? 자,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는 을이 되고요. 을인이 갑이 됩니다. 을은 개업공개사고 갑은 일단은 뭡니까? 을인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성실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자,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썼다고 해서 코끼는 게 아니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갑은 을이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뭐하라? 협조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협조 의무가 있죠. 그리고 유예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고요. 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3개월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약정하면 약정대로 하고요. 중개보수는 몇 프로 몇 원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중개보수, 실비, 과다손해였으면 차익 환급하고 확인설명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하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뭐예요? 중개인과 개업공개사 이렇게 되죠. 자, 주소, 성명, 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없고 생년월일 들어가죠.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 또는 날입니다. 자, 일반중개계약서 이거는 서명 또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을 보세요. 뒷면을 보면 권리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나눠지죠. 권리전용, 권리취득용. 자, 권리이전용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일, 지금 중개대상물 표시. 중개대상물 표시란을 보세요. 그러니까 건축물과 토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금.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자,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가 중개대상 표시란에도 같이 기재된다. 특히 권리금이 기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주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권리관계, 거래금 기재사항, 중개례금의 그 밖의 사항, 이게 이제 권리 이전용이죠. 취득용에는 뭐예요? 희망물건의 종류라든가 희망가격이라든가 희망지역 이런 것들이 기재된다. 자, 그리고 이제 첨부함으로써 자, 요율표를 갖다가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 서식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99페이지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죠. 그리고 이 서식은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면 틀려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한다. 자, 그러면 을과 갑은 나눠지는데 을은 뭡니까? 을은 일단은 개업 공유계약서고 갑은 뭐다? 갑은 일단은 뭐가 된다? 을인이죠. 자, 을은 어떻게 돼요? 자,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기 전속중개계약 시 의무들 공유계약서법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또 계약 체결원에 물건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고요. 공개했을 땐 지체 없이 공개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하라 그랬고, 또 비공개 요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히 하라. 이거는 개업공개사 의뢰 의무고, 갑은 자, 그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거나 유효기간 내 또 개업공개사가 소개해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위약금 주라 그랬죠. 위약금은 어떻게 돼요? 위약금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을 하라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경우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자, 이건 위약금이 아니죠. 비용을 지불하라 그랬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자, 요게 자, 갑 즉 의뢰인에 대한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설명 하는데 이행에 협조해 줘야 되고요. 유효기간은 몇 년 전 며칠까지고 보수는 몇 프로고 뭐 정도 받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중개보수 실비 과다손해했으면 차익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홀해서 재산상 피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피해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통작성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및 아닙니다. 서명 또는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자, 개업공개서는 일단은 이거를 3년간 보관한다. 자, 그리고 뒷면 내용은 그 일반 중개계약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201페이지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이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 특징 분석. 소위 말하는 이걸 뭐냐면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자, 이 셀링 포인트는요. 이거는 일단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셀링 포인트는 뭐라고도 표현한다. 이거는 일단 그 물건에 대한 특징을 뭐한다? 분석하는 것이고요. 물건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일본식 표현으로서는 판매 소구점이다.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물건에 대한 뭐를 얘기한다? 장점을 얘기한다. 자, 그 물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다. 그럼 도대체 이런 셀링 포인트를 뭐 때문에 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셀링 포인트를 산정하는 이유는 자, 물건에 대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링 포인트를 산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셀링 포인트를, 즉 장점을 너무 많이 잔뜩 설명하는 듯하리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장점만 잔뜩 설명하다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장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2개나 3개, 즉 장점을 2개나 3개를 집중적으로 압축시켜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셀링 포인트는 지금 3가지 측면, 자,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또 기술적 측면, 그리고 또 경제적 측면, 이런 식으로 3개에 의해서 셀링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서는 주로 어떤 건 있을까요? 공법상, 자, 공법상 제한이 있어야지만 없어야지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이 없어야지만.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자,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설비 등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동선과 관련된 부분 뭐예요? 움직임의 범위 이런 것들이죠. 동선이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는 가격에 저렴하다든가 적정하다든가 임료가 적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셀링 포인트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201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자,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한다? 포인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셀링 포인트 다양하다. 왜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셀링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연적인 것과 그 다음에 또 인공적인 거, 인공적인 거를 모두 포함한다. 자연적인 거, 환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거. 자, 인공적인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 자,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게 되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건 왜냐? 시설 설비들이죠. 시설 설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해가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마다 또 다르다. 자, 그래서 의뢰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의 셀링 포인트, 어떤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에서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경치가 뭐 전망이 좋다든가, 그런데 그런 전망 좋은 집을
오히려 못 들어가는 죄죠. 고층이라서 너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의뢰인마다 들리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향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현장 안내시, 셀링 포인트는 현장 안내시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 안내시에 문서화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링 포인트 종류별로 하는 종류별 셀링 포인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요.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 광고가 있는데요. 자, 우리 중개 광고의 종류만 잠깐 보죠. 점두 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점두 광고. 근데 점두 광고라는 게 뭐냐면 점포 앞머리에다 광고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매물 정보가 앞에 유리창에 다 붙어 있죠. 바로 그게 점두 광고예요. 자, 뭐 신문, 방송, 잡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자, 거기에 204페이지에 보면 노벨티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벨티 광고라는 것은 주로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냥이나 라이터나 각종 기념품에다가 상호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배포하는 거, 이거를 노벨티 광고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지금 광고에 있어서 중개 광고도 여러 가지 광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자, 중개 광고 시에는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광고 시에는 자, 개업공개에서는 성명, 소연 네 가지 써야지만 된다는 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일단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 의뢰인의 설득 부분 보죠. 자, 이 중개 심리라는 게 있죠. 이건 뭐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한번 살펴봤을 텐데, 자, 중개 심리, 소위 말하는 아이다 원리라는 거 있었죠. 아이다 원리. 자, 여기는 A, I, D, A 이렇게 되죠. 아이다 원리. A는 어테이전, 주목 단계죠. 주로 주목 단계로서 물건이 들어오면 광고를 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점두 광고라든가 해서 광고를 하는 단계가 중개심리 주목 단계고요. I는요, 이거는 인터레스트, 이거는 흥미 단계입니다. 흥미 단계로서, 자, 흥미 단계로서 광고를 보고 문 열고 일단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고 설명하고 설득하죠. 자, 이거는 흥미 단계로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설득하는 단계죠. 설명 설득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가 뭐가 된다? D단계, 디자이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욕망 단계라고 하죠. 욕망 단계로서, 자, 이때는 구매 욕구가 어떻게 돼요? 발생되는 단계죠. 구매 욕구가 발생되는 단계다. 그래서 자, 구매 욕구가 발생된 단계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죠. 요때 계약 체결을 시도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A, 이거는 액션, 이거는 행동 단계죠. 행동 단계로서 계약이 어떻게 된다?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다. 자, 이렇게 아이다 원리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한번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중개 실무에서도 뭐 아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문제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심리 네 가지 기억하시고, 설득의 필요성. 자, 설득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계약공개사의 신뢰도가 일단 높아야지만 되죠. 거짓말하는 것이 자꾸 밝혀진다, 뭐 나온다든가 그러면 설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그 신뢰도를 일단 높여야 된다. 이거 이제 중점이 되고, 자, 뒤로 넘어가면 206페이지에 이제 마무리, 크로징하는 거. 자, 크로징이란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 아니면 또 협의 개념으로서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고, 자, 또 넓은 개념, 광의 개념으로서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뭐라 한다? 마무리, 좀 크로징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크로징 기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점진적 확인법. 자,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죠.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자, 뭐 여긴 제시된 것은 신변잡기, 날씨부터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말을 해나가면서 고객의 그 대화를 끌어들이는 거죠. 거기다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자, 몇 평 정도 원하시죠? 지역은 어디를 원하세요? 뭐 이 정도. 이 정도씩 해가면서 하나씩 확인해가는 것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그러고, 계약 전제법은, 자, 바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요 욕망 단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미 단계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이때 들죠. 이때 바로 계약 체결. 자, 이제 계약서 쓰시지 않으면서 계약서 턱 내밀면 얼떨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계약전제법이고, 자, 부분선결법. 자, 부분선결법을 그 끝에 보면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부분선결법. 자,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잘 안 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해결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을 뭐란다? 부분선결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자, 계약금 얼마다? 보통 이제 계약금 갖고 싸우진 않아요. 대부분 뭐 갖고 하냐면 중도금과 잔금의 처리예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자, 파는 사람은 중도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중도금 적게 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의가 안 될 때는 그 두 가지는 일단 뒤로 돌리고 합의가 되는 사항부터 합의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이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또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부분선결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장단비교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판매 뭡니까? 기법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요. 자, 유사부동산을 여기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거래성사 목적이에요. 이거는 비교만 할 목적입니다. 요 거래성사 목적은 장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비교되는 것은 단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러이러해서 좋은데 이 물건은 이렇게 해서 나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눈은 어디로 간다? 장점인 이 부분으로 가죠. 이걸 장단비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결과간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결과간주법은 뭐냐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 같은 데 가면요.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돈 벌고 나갔습니다. 당신도 들어오면 돈 벌 거예요. 여기 다들 돈 벌고 다 확장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결과간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족강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투자하면 1년 뒤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거다라는 것을 설명이 되는 것을 만족강조법이라 그런다. 자,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중개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대소문 조사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